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입니다. 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주총 문턱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앞으로 경영 리스크는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장치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신규 사업의 성공과 주가 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살펴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하루 종일 빨간불과 파란불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보합권 내에서 내내 움직였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0.01% 오른 2,729.98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내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예.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934.69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방을 제한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5,300억 원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기관도 1,700억 원 팔았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모두 받아냈는데요. 개인은 6,9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이 간밤에 미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 증시 특징들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증시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바닥 다졌나 2,700선 회복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FOMC 불확실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고조, 인플레 우려 등으로 2,600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2,600선을 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주간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의 월요일에는요. 2,600선이었지만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2,73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이번 주 내내 2,700선 위에서 머물렀는데요. 2,600선이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2,600선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인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600선은 과매도 국면이라면서 추가 하락이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600선까지 떨어졌을 지난주에는요. 이 우크라이나 악재와 인플레 우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포심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연준이 빅스텝 간다 어쩐다 하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거의 흔들림이 없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공포감은 좀 가라앉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특징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은요. 개인 바닥론의 베팅 여전하고 또 기관의 매도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번 주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 당연히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은 지수가 2,600선에 머물 때부터 이 바닥론의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개인들은 1조 7천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이달 전체로 보자면 7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요. 다행히 이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이번 주 외국인은 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3,7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관이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은행에서 1조 7천억 원 넘게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펀드 등에서 단기 차익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가 매수를 한 개인도 있을 테고 고점에 물린 개인들도 있을 텐데 이 최후의 승자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사랑받았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는데요. 2주 만에 40만 원을 탈환을 했고 오늘도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4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동안의 우려가 과도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당초 4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출하량이 여전히 견조하고 컨센서스인 매출 21조 또 영업이익 1조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전기차용 원통형 전지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판가 협상으로 수익성 둔화도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양사 모두 5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군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랩인데요. 이번 주 21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13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안랩은 지난달 6만 원대였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명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달 2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배 넘게 오른 건데요. 특히 JP모건 같은 외국계 IB들의 매입 소식이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단타를 노리고 들어왔다. 가 빠르게 나가면서 추격 매수에 나온 개인들만 희생양이 됐습니다. JP모건의 안랩 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5%를 넘어섰는데요. 안랩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24일에는 0.7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17일 안랩의 종가는 9만 원 수준이었는데 24일에는 21만 원까지 찍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빠르게 추락을 하면서 1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이 JP모건이 대부분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단타를 친 겁니다. 이 외국인 매수를 보고 호재로 인식한 개인들을 손실을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료 관련주들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내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물 생산지인데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서 현대사료 특히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사료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한일사료 또 팜스토리 같은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료주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도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산주도 이번 주 반짝 강세를 보였는데 종목에 따라서 하루 만에 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한 주였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목할 일정들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국내의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한국은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은 물가 급등이나 또 소비 심리 저하 같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또 30일에는 국내 증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한 차례 한 상장 폐기 회지 위기를 잘 넘겼었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날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이 개선되면서 5월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요. 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적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신임 회장을 오늘 선임했습니다. 10년 만에 수장이 새로 바뀐 겁니다. 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도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던 셈인데 앞으로의 과제들 알아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최근 함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회장 선임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큰 이변 없이 주총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 회장 호에서 10년 만에 함영주 회장 체제로 2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하나금융의 두드러진 실적 개선이 주주들의 표심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의 단기 순이익은 2015년 9,1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5,200억 원으로 288% 늘었습니다. 다른 은행 금융지주들 순이익 증가율의 최대 4배 수준입니다. 고졸 신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함 신임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은행장을 거쳐 금융지주 수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2016년부터 하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그룹의 전략과 재무기획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함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김정태 전 회장은 오늘부로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함 회장이 지금 DLF 불완전 판매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사법부에서 얼마 전에서 이제 징계도 타당하다 이렇게 1심 판결도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도 승인이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총 전날이었죠. 어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함 회장의 사내 이산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예. 당초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예상을 뒤엎은 거죠. 분위기가 반전된 건 같은 날 함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진 함 회장은 곧장 항소와 함께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예. 또 이 때문에 법률적 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 같은 판단에 다른 주주들의 표심 역시 함 회장 쪽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또 전체 지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실적과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던 함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계 자문사에서는 반대 권고를 했었다면서요? 네, 예, 외국인 주주들은 그런데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외국계 자문사들의 좀 약발이 좀 없나 봅니다. 이 중징계 네. 취소 소송은 이제 1심이 이제 끝난 상태니까 네네. 앞으로 계속되는 이슈 아닙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중징계가 타당하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함 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금감원이 내린 문책 경고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이제 잠시 멈춘다는 결정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회장 취임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금융 측의 입장이고요. 예. 다만 임기 중에 유죄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최종심까지 가면은 예.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함 회장이 임기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추후 연임이 제한될 수는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의결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결권 자문기관과 노조, 또 시민단체, 국회까지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함 회장의 적격성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신뢰도 회복도 이제 숙제도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김정태 회장처럼 10년씩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최종 판결 결과를 이제 따라서. 봐야죠. 네, 예. 네. 이번에 이제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연봉이 한 24억 정도를 받았고 네. 특별 공로금이라고 해가지고 50억을 네. 더 받았던데 네. 이게 이제 10년씩 이래서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함 회장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죠. 네. 10년씩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장사보다 자기는 이제 CEO 연봉이 회장 연봉이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그렇군요. 50억도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네네. 뭐 앞서 이제 김정태 회장 이전에 김승유 회장이었죠. 네네네.
김승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공로금도 그때도 한 40억인가 네, 받았는데 맞아요. 두 번째 그때는 이제 받았습니다.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 만에 수장이 바뀐 하나금융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한 회장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별도로 공식 회장 취임 행사는 하지 않고 바로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디지털 전환입니다. 예. 네, 급변한 금융 환경 속에서 이제 신흥 금융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 또 빅테크 기업 이런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한 회장 앞에 이제 주어진 숙제는 많은데 이제 호박 보자면 지난해 하나은행의 계열사로 분리된 지급 결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GNL 인터내셔널이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히고 이용 고객을 늘려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고요. 이제 하나금융은 또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금융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플랫폼 금융, ESG 금융과 함께 글로벌 금융을 3대 경영 전략으로 삼아서 2030년까지 최고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이제 올해는 글로벌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숙명도 안고 있습니다. 예. 또 비은행 계열사, 은행 말고 비은행 계열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전체 그룹 순익 중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35.7%를 기록했지만 경쟁사인 이제 KB금융과 신한금융을 보면 40%를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이 최종 선임됐다는 네. 게 하나금융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말씀드린 회장 행장 뭐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 하지만 그동안 이제 하나금융 지주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주가 하락은 이렇게 주가 타격은 받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오히려 실적이 좋았고 금리 상승으로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른 금융주들과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제 오늘 하나금융 주가를 보면 연초보다 16% 정도 오른 39,3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 1월 14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 다음 날 금융주 주가를 보니까요. KB금융이 1.76% 하락했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이 이제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하나금융은 이제 7.3%나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금융 주가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분기도 이제 하나금융도 분기 배당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이번에 지배구조 리스크 부담까지 덜어낸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네. 해시태그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사법 리스크 뚫고 고졸 신화 함영주 시대로. 네, 해시태그는 이제 김정태 회장을 J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JT 가고 함영주 왔다.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구세주, 또 고졸 신화 리듬금융 역사 쓸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디테일하네요.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심층 분석은 가상자산 연속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이미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피해 위험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조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도권에 들어온 이후 상장된 코인 가운데 한글 백서는 5%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진 모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는 사업 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한 셈인데 그마저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 체계가 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 평가 기관이 이제 많이 그런 투자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절차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거래소 자율에 맡긴 구조를 어떻게 손질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거래소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장,
이게 뒷장입니다. 2페이지도 채 차지 않는 이겁니다. 상장 폐지 절차인데요. 이거는 약간 많아요. 몇 줄이 더 많습니다. 거래소의 신용도와 직결된 상장 코인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민간 기관이 평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믿을 만한 기관에서 평가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뢰를 주는 거죠. 국내 1,500만 명이 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등 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아직도 가상자산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도 아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도 아니다 이러면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급법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폐지가 거래소의 100% 자율에 맡겨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성, 투명성 등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거래가 늘면 수익도 증가하는 거래소가 검증한 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늘 따라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새 정부 같은 경우도 코인 발행을 거래소에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 거래소들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국회에 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된 게 있다면서요. 네,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법안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는 보호하되 불법엔 엄정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특히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고요. 전문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를 첨부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는 시장이 건전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인 평가 의견서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네, 코인 평가 관련해서 이를 의무화할지 또 자율화할지 좀 쟁점이 있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증권시장 예를 들면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하지만 개별 주식의 평가나 전망 등은 민간 기업인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형태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정부 주도로 할 경우엔 마치 정부가 승인한 코인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혹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도 좀 민간에서 맡기는 것에 대한 좀 기조를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코인을 평가하는 것 그 방안이 아무래도 좀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민간이나 정부나 코인을 과연 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하거든요. 시작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인의 평가라는 게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먼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무디스나 피치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초기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현재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장에서 평가를 잘하는 곳은 살아남고 또 못하는 곳은 도태되는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 코인계의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내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제목은 코인 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로 하고요. 해시태그는 코인 개미, 투자자 보호, 코인 평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계열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차 주가 부진의 원인과 전망까지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 기자, 어제였죠. 현대차 주총이 있었는데 이 참석한 주주분들 좀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 주가에 대해서 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 현대차 주총에서 이제 어제는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 불만을 토로하는 주주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은 금리 인상과 이 반도체 수급난,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원자재 값, 또 물류비 상승 등 수익성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쟁 회사들과 비교하면 실적이 좋은 편이다. 또 이 고급차와 전기차 판매 확대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주주를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을 들어본 대로 경영 상황은 물론 이해합니다만 1년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주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장기로 이렇게 보유를 하셨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들어가셔서 아직 못 팔고 계신 이런 분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주가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이게 차가 잘 안 팔려서가 아니라 예. 차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이런 전기차를 많이 구매 신청을 하면은 네. 이 대기하는 데만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최근 3개월 새 주가 흐름을 보니까 현대차의 경우에 한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이 계열사들 또한 30% 안팎의 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이 현대차 그룹 이 주요 회사들의 주가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산 것보다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 내려갔죠. 속상하죠. 주가가 떨어져서 게 약올랐지. 전기 자동차 나온다 해서 막 샀는데 그냥 큰일 났어.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바로 지난 24일이죠. 어제였습니다. 현대차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가 밝힌 올해 연간 목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432만 대를 팔겠다. 그리고 매출은 지난해보다 14%, 그리고 영업이익은 최대 6.5% 더 높이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9조 원이 넘는 과감한 투자 계획도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만나본 주주들도 바로 이런 점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석 달 동안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30%가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 호재가 있었던 현대글로비스조차도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서 1년 전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 회장직에 오른 이후 본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와도 좀 맞물렸지만 전기차를 포함해서 친환경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미래 구상을 밝힌 때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년 전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바로 1년 전 오늘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성적이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현대차뿐만 아니라 계열사들까지 지금 주주분들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 주가도 그렇고 대내외 환경적으로 좀 부침을 많이 겪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어제 있었던 주총 얘기 더 나눠보죠. 일단 정의선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네, 그 임기 3년이 끝나면서 사내이사로 다시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네. 이와 함께 그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국 사장과 국내 생산 담당인 이동석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됐습니다. 예. 이 지난해 말 이 인사에서 알버트
알버트 비어만 전 사장과 이 하운테 전 사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새로 올라온 인물들인데요. 이로써 이른바 이 정의선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네. 또 이게 더욱 공공해졌다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 자리에 이제 정의선이 이제 오르고 나서 한 2년 새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 기업이 됐죠. 그렇죠. 이게 뭐 전기, 뭐 수소차와 또 로봇 이런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가 하면은 조직의 혁신을 불어넣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이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 당분간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현대차 뭐 관련해서 최근 전해진 소식들 보면은 일본 시장 진출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부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과거 같은 어떤 이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을 이제 기대하기가 예.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일본의 안방이라고 불리는 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넘어서 아예 일본에 재진출을 하겠다고 이 철수한 지 한 12년 만에 다시 이제 선언을 했고요. 또 이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이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규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중 가장 빠른 성과를 낼 거로 예상되는 분야는 중고차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최대 300만 대 규모로 추산되는데 신차 시장 규모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중고차 시장 진출로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거로 내다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크게 노리게 될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제는 전체적인 기업의 브랜드 밸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신차 판매 쪽에도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 일본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인도네시아엔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세웠고 일본 시장엔 친환경차를 앞세워 12년 만에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흥시장 중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인구만 6억 명이 넘고 자동차 시장 규모도 연 300만 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선진시장들은 이미 이제 뭐 성숙돼 있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고 시장 신약이 이제 중요한데 이미 저쪽 인도는 나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남은 시장이 이제 아시안 시장 쪽인데. 하지만 아세안 시장 공략이 쉬운 일만은 아닐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세안 시장은 10대 중 7대가 일본 자동차일 정도로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전기차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2배 규모라고 하니까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 진출한 현대차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게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또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좀 구축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데요. 예. 이 현대차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기아는 전북 정읍에 이 중고차 사업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이 구매 기준 5년,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량에 한해 200여 항목에 걸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선별해서 팔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중고차 가치를 정밀 진단하고 또 정비, 상품화까지 전담할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세우는가 하면 이 가칭 중고차 연구소라고 해서 이 중고차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 중고차 통합 정보 포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존 중고차 시장이 허위 미끼 매물로 사건 사고가 이제 끊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인증 중고차 제도를 도입해서 이 차량 성능과 상태, 즉 이 차량 가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그 미국 중고차 업체로 이 카바나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 네. 중고차 자판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인 딜리버리 타워를 이 전국 곳곳에 이 거점 형식으로 세워서 이 소비자가 직접 시승해 보고 또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을 직접 이렇게
바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미국의 중고차 산업들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산업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을 얻은 거긴 한데 지금 사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중소 또 영세 사업자들과 좀 갈등이 좀 첨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상생안이 마련된 게 있나요? 오늘도 뭐 대통령 그 인수위에는 서울 그 종로 통일동에서 예. 뭐 반대한다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 팔리는 신차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현대, 기아 이 차량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독식할 거라는 이런 우려가 맞아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대차의 경우 근데 이 올해는 2.5%, 내년, 내후년에는 이 각각 3.6%, 5.1%로 이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중고차 1위 회사가 이 K카라는 곳인데 네. 이 시장 점유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은 뭐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네. 아까 이 제시한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남는 중고차는 경매 시장에 내놓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다른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물량들을요? 네, 시장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예. 네, 여기 또 하나 보아야 될 게 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현대차에만 허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 대기업한테 다 허용했기 때문에 뭐 이미 롯데도 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고 또 이 쌍용차와 이 한국 GM 같은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곧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그동안 이 레몬 마켓으로 불렸잖아요. 이 맞아요. 중고차 시장이요. 네. 이 중고차 시장이 보다 이제 투명하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중고차 시장이 보다 이게 선진적으로 바뀌면서 자동차의 튜닝을 비롯해 가지고 파생되는 새로운 먹거리들도 기대가 되는데 주목할 점은 이 분야가 오직 대기업만이 아닌 대기업만의 몫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튜닝 분야도 중고차 분야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된다면 훨씬 더 중고차 시장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먹거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들이 다 대기업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손을 대서 클래식카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수작업 형태거든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카로체리아라고 해서 수작업 공방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는데 국내는 태동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고차 분야가 선진형으로 확대가 되면서 먹거리도 그만큼 다양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돌파구들을 여러 방면에서 찾고 있는 현대차 그룹인데 무엇보다 좀 주가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임 기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좀 정리해보죠. 유튜브 제목은 그 지지부진한 현대차 주가, 네. 중고차 진출로 반등하나 네.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해시태그는 현대차 주가 정의선 그리고 중고차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수단인 이른바 황금 낙하산 조항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해임할 때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는 건데 이 자칫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엔지캠 생명과학. 이사해임과 퇴직보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중도에 해임되면 각각 200억 원, 100억 원을 보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3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실권주가 대량 발생하면서 주관사인 KB증권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KB증권이 지분 매도에 나설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경영진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고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만 제약바이오 기업 7곳 정도가 이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기업들이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도입한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다.
펩트론과 엔지캠 생명과학, 라파스, 아이센스 등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황금 낙하산 규정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막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약 개발 비용을 위한 유상증자와 투자 유치로 인해 바이오 기업들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90%에 달하는 헬릭스미스는 주총에서 사내 사회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사측과 소액주주들의 표대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황금 낙하산 제도 자체가 드물진 않지만 경영진의 사익 추구 목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금 낙하산 같은 조항이 너무나 까다롭게 설정되면은 기존 경영진들의 경영 실적이 너무 나빠도 도저히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기업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권이 담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남용되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연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주총에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들 추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주가 3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 대표가 주가 20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라고 한 거랑 약간 오마주로 보이죠. 요즘 이런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오늘 이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 대표자가 기우성 부회장이 주가 35만 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고 근무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 부회장,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는데 그런데도 재차 요구가 나오니까 동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주가가 16만 원대 수준인데 왜 하필 35만 원이냐? 작년 이맘때쯤 주가가 34만 원입니다. 1년 전 주가로 되돌려달라라는 말이 되겠죠. 이 요구를 한 주주는 이 최저임금을 받다가 주가가 35만 원을 회복하면 그때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기우성 부회장, 과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조카의 완패입니다. 금호 석유화학 조카의 난이 또다시 진압됐습니다. 이 박찬구 회장 조카 박철한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들 오늘 주총에서 모두 부결됐는데 지난해에도 이미 상무직을 내놓고 도전장을 냈지만 실패한 바 있죠. 이 박철한 전 상무가 요구한 건 배당을 대폭 늘리는 방안 그리고 자신이 추천한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안건 모두 회사 측 안건이 거의 70%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작년에 현 경영진이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 특히 이 박 전 상무 측이 엄청난 배당금을 제시하긴 했지만 회사 측에서도 전년의 2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원을 배당금으로 내걸면서 방어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상무의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될 것인가? 업계에서는 이 한두 번 실패가 어렵지 앞으로도 조카의 난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바이오 헬스케어 키우는 롯데입니다. 롯데지주는 오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바이오와 헬스케어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이 주총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은 롯데지주가 직접 투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주력 사업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롯데지주는 700억을 투자해서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건강관리 전 영역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 실버타운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식품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를 합병해서 식품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종합식품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유부터 실버푸드까지 전 연령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글로벌 식품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주총회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베트남의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하시고 명실공히 베트남 지역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마 굉장히 모든 기업 활동이 순탄하게 잘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앞으로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미지의 세계에 더욱더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경제인의 자세를 더욱더 길러가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무슨 소식이길래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고 오셨나요? 네, 약간 좀 무거운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복장과 맞춰서 좀 컨텐츠도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의 악재 될라네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삼성의 악재 될라입니다. 삼성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가 최근 삼성전자의 악재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좀 블랙으로 차려입었습니다. 어떤 발언인가요? 네, 일단 뭐 새로운 파운드리 협력사로 인텔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인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열린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가 한 발언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엔비디아는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글로벌 2위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 팹리스란 제조 공장 없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파운드리 공장에 맡기고 이를 다시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현재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또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TSMC나 삼성전자 등 기존 협력사에 맡겼던 물량을 축소하거나 네. 관계를 끊고 미국 기업인 인텔에 더 의존될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너무 큰 고객이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텔로 좀 노선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계기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아무래도 반도체 리더십을 되찾겠다라는 미국의 기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해외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온 건데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인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 탓에 미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 간의 단결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뭐 당연히 이런 결정이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인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인텔은 2018년에 파운드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명맥만 좀 유지해온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파운드리 시장이 급격하게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지 시간 15일에는 유럽에 10년간 800억 유로, 약 1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올해 초에는 오하이오주에 400억 달러, 약 5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가 TSMC랑 삼성전자한테 나눠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TSMC랑 삼성전자 둘 다 좀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타격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뭐 TSMC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타격이 더 우려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50%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를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4%에 달하고 그 뒤를 이은 삼성의 점유율이 17%로 2위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인텔과 협력한다면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한 TSMC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네. 또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TSMC와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삼성전자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삼성은 TSMC와 함께 7나노 이하 공정에 진입한 유일한 기업이지만 최근에 낮은 수율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율이 근데 그렇게 낮은 편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GOS 사태 네네, 한번 다뤄봤죠. 다뤘었죠. 그때 원인이 발열이 심한 칩인데 이게 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4나노 공정 수율이 30에서 35%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제품 100개를 만들
많으면 불량품이 60개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 범주에 들어오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발열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에 TSMC의 수율은 70%대로 안정적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퀄컴마저도 4세대 칩은 TSMC에서 만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주총에서도 수율이 진짜 30%밖에 안 되냐, 기존 고객을 TSMC에게 뺏겼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측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당장 삼성전자한테 맡겼던 물량을 전부 다 한꺼번에 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게 업계 관계자는 인텔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성급하게 인텔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네. 또 황 CEO도 인텔과의 협업 가능성을 밝히면서 파운드리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인텔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삼성전자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인텔이 자리를 잡기 전에 빨리 수율 문제를 좀 털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인텔에서 대규모 투자 얘기 나온 이후에 TSMC랑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반도체 투자에 TSMC와 삼성전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TSMC는 올해 전년 대비 40% 늘어난 약 52조 원을 설비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현재 미국 텍사스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제2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소식 들리면서 양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 흐름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인텔과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에 미국 반도체 주가가 좀 흔들리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25.16달러 급등한 281.50달러의 장을 마쳤고 인텔도 6.94%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른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AMD나 퀄컴, 마이크론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시겠지만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전날 1% 가까이 하락한 데다 오늘도 6만 전자선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텔이 삼성전자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인텔의 실제 반도체 생산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삼성전자에게 명백한 악재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현대차 소식도 살펴봤는데 삼성과 현대차 우리 대표 기업들입니다.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돌파구를 찾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국채 금리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를 쫓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더 담으면서 수급 여건이 나빠진 우리 국채 금리가 뛰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추진하는 점도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이른바 차석용의 매직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LG 생활건강이 주식시장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8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8개월 만에 80만 원대로 떨어진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 화장품 판매 매출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G 생활건강은 그간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서 이 중국 보따리상들의 할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지만 결국 이를 수용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그것도 후라는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LG 생활건강도 이를 감안해서 올해 브랜드와 수출국가 다변화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